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6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리님, 구글에 계시는 다니엘 리님 모시고 우리가 구글 엔지니어들이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또 다니엘 리님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편하게 다니엘 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영어 스타일로 그냥 다니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니엘. 한국식으로 하시죠. 네, 다니엘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운데 저희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짧게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하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에서 파이어베이스라는 프로덕트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트위터에서 가끔 글을 올려서,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트위터 하셔가지고 내적 친밀감은 엄청 높은데, 이번에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웃사이더님은 사실 다른 데서 한번 뵀죠, 저는. 네. 그때 줌으로 뵙긴 했어요. 강의 한번 하셔가지고 또 따라가서 봤습니다. 제가 구글 엔지니어가 계신지 모르고 SR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끝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약간 이런 생각. 그렇구나. 누가 오시는지 몰랐거든요. 네네. 저는 주최자분하고만 연결돼서 한번 했었는데. 아싸님 그 정도 이렇게 활동력이시면 아이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웃사이더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브랜딩이 어려운 지경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니엘님 그 파이어베이스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많이 예전에 써봤지만 또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 요즘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지금은 구글 클라우드 프로덕트의 약간 한 뿌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모바일 개발자나 웹 개발자가 내가 백엔드의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빨리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면 어떨까라는 문제에 가졌을 때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기라서, 사실 파이어베이스가 하나의 프로덕트는 아니고 이제 컬렉션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뭐 서버레스 펑션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메시징도 있고 뭐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걸 모든 거를 이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제 클라이언트 SDK랑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해서,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약간 백엔드 에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파이어베이스 말고 딱히 막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파이어베이스도 사실 구글이 샀으니까 원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이제 구글이 이제 어콰이어 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포함시킨 그런 형태로 지금 프로덕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클라우드 펑션에 이제 클라이언트 SDK를 제공하는 파이어베이스 펑션스라는 프로덕트에서 이제 SDK 같은 거를 만들고 또 이제 가이드 같은 거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 GCP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아니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GCP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그거랑 그러니까 클라우드 펑션이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약간 GCP 제품이라고 예전에 기억했던 것 같은데, 파이어베이스와 GCP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 펑션 양쪽에 포함된 건가요? 이제 파이어베이스 펑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구글 클라우드 펑션에 의지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펑션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너가 파이어베이스 개발자라면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다른 프로덕트랑 연동이 쉽게 이런 SDK를 제공해줄게.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CLI를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파이어베이스는 또 이제 파이어베이스 그 파이어스토어라는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제 노시퀄 데이터베이스고, 굳이 비교하자면 뭐 몽고DB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럼 파이어베이스 펑션을 트리거 해줘. 예를 들어 이 컬렉션에 이 데이터가 바뀌면 이 서버에서 함수를 시켜서 이렇게 후 처리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툴링을 만들어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브랜딩을 붙이고 이제 사용자는 대부분 모바일 개발자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크래시리틱스나 이런 클라우드 메시징 같은 것도 이제 파이어베이스 프로덕트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직접 사용하면서 다른 파이어베이스 프로덕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것만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나는 백엔드 개발자가 없고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만 두고 백엔드는 파이어베이스에 의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빨리빨리 스케일업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게 목표고 좀 약간 졸업을 하는 그런 좀 방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MVP를 찾고 프로덕트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어느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제 개발자를 둬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결국에 이런 백엔드에서 서비스를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해지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제 그 포인트를 찾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인프라를 직접 구성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하죠. 지금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구글 파이어베이스는. 그게 뭐 이게 프로덕트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한데 네. 예를 들어 클라우드 메시징 같은 경우는 사실 대안책이 없거든요.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려면 안드로이드에 그러면 그냥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뭐 몇백 밀리언 이러겠죠. 거의 모든 개발자가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FCM. 그죠? FCM이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라우드 펑션에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뭐 몇십만 명 개발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개발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긴 하죠. 저희가 실제 몇 명의 개발자가 쓰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펑션싱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GCP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좀 저희의 약간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는 GCP를 팔아넘기는 약간 그런 클라이언트인 거잖아요. 퍼널인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버레스 컴퓨팅을 파이어베이스 개발자들에게도 좀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파이어베이스 자체적으로도 과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GCP와 별개 그렇죠. 아닌. 그죠. 예를 들어 뭐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프라이싱이 있는데 사실 파이어스토어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프로덕트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이게 좀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 파이어베이스가 인수되기 전에 있던 그런 서비스, 예를 들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GCP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파이어스토어는 GCP에서 사용도 가능하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그 과금하는 그걸 프라이싱 테이블을 보시면 사실 GCP에서 제공하는 거랑 파이어베이스랑 제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좀 콘솔을 들어갔을 때 제가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파이어베이스 콘솔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제품이 일단 많고 파이어베이스 안에도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맞아요. 하게 되고. 그렇구나. 저는 그냥 파이어베이스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할 때밖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막 연구해 본 적이 최근에는 없어서 그냥 약간 다른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다가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군요. 맞아요. 이거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좀 웃긴 게 파이어베이스가 또 클라우드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항상 왜 아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회사 내에도 이렇게 좀 큰 단체가 있잖아요. 이제 에즈 팀이 따로 있고 유튜브 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 크게.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속한 팀이 또 아니라서. 그럼 무슨 팀에 속해 계세요? 이제 코어라고 이제 코어는 어떤 팀들이 있냐면 뭐 플러터도 있고요. 뭐 고 언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외부 개발자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개발자 포커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껴야 된다 이런 시각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이제 우리가 구글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서드 파티 개발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실 수 있을까 이런 디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파이어베이스 모바일이랑 약간 프론트 쪽 개발자들이 쓰기 좋은 것만 파이어베이스 제품군으로 약간 모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다시 클라우드랑 합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FCM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구글 클라우드 메시지지 사실 굳이 파이어베이스 이름을 붙여주려 파이어베이스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니까 맞아요. 좀 파이어베이스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다가 맞아요. 완벽하게 막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 지나고 막 여러 디렉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치면서 결국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 뭐 파이어베이스 어스 같은 그 로그인 같은 거 소셜 로그인 하는 거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데, 구글 클라우드 어스 그 소셜 로그인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뭐 어쩌라고? 뭘 쓰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두 팀이 결국에 약간 합쳐졌죠, 결국에. 그런 식으로 약간 예를 들어, 그 GCP는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가 원하는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세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포커스를 뒀지만 파이어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런 개발자들이 메인 타겟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떻게 잘 합쳐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했듯이 헷갈리잖아요. 유저 입장에는 두 개가 있으면 둘 다 오버랩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일 헷갈렸던 건 구글 아날리틱스를 쓰는데 웹페이지에서 자꾸 파이어베이스 아날리틱스로 가라고. 근데 가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여기는 이게 추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런 느낌인데 자꾸 가라고 막. 그래서 엄청 헷갈렸어. 구글도 큰 회사라.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커지다 보면 겹치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구글이 너무 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게 큰 회사니까. 네. 개발자분들을 위한 SDK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SDK는 어떤 언어로 개발하고 계세요? 모든 언어에 대한 대응을 다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노드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냥 저희가 원하는 건 거의 모든 언어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펑션은 뭐 고, 파이썬, 자바 다 지원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해서 일단 노드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시간만 있고 리소스만 있으면 예를 들어 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다음 언어를 어떤 걸 지원할까 고민을 할 때 일단 백엔드에서 유명한 언어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하지만, 파이어베이스 개발자들이 누구고 걔네들이 원하는 언어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 플러터 개발자들이 파이어베이스를 많이 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트를 지원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은 코틀린을 쓰면 우리가 코틀린을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라는데, 사실 코틀린이 또 서버레스에서는 JVM 자체가 좀 무거워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저는 거의 다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노드 개발 쭉 해오셨었어요? 처음이었죠. 사실 제가 파이어베이스 조인하기 전에는 그 SRE 팀에 있었잖아요. 근데 SRE 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구글 내에서 노드를 쓰는 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SRE는 구글에서 약간 축복받은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축복받은 언어라는 게 이제 구글은 그 외부에서 많이 알다시피 외부 코드를 쓰지 않고 거의 모든 거를 다 체크인해서 그 모노리포 안에 있는 코드만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hird party, 예를 들어 npm install 이런 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코드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상 뭐 거의 이제 그 언어 같은 경우도 스탠더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빵빵한 이유가 어차피 다 처음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축복받은 언어가 이제 파이썬, 자바, C++, 그 다음에 이제 고는 뭐 지네가 만들었으니까 축복받기도 했고 해서 이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거의 팀들이 이제 너네가 다른 축복받지 않은 언어를 써도 돼. 예를 들어 해스켈을 써야 되면 써도 돼. 하지만 이제 구글 내에 너가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네가 써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상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구글은 뭐 프로토버프라는 것도 많이 쓰고, 뭐 RPC도 뭐 gRPC라는 오픈소스 그걸 쓰지 않고 지네 내부에서 쓰는 걸 쓰잖아요. 그거를 하나부터 처음 끝까지 다 하려면 말도 안 되니까 사실상 쓰는 언어가 4개, 5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축복받지 않는 언어를 써도 쓰는 건 되는데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 안 되고 다 작성을 해야 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긴 해도 돼요. 이게 체크인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필요한 언어, 그러니까 뭐 보안적인 거 있잖아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그럼 서큐리티 팀이 우리는 요 세 개만 할 거라고 하면 제가 헬스케어를 정말 원하는 팀이면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를 커뮤니티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러스트나 뭐 헬스케어 커뮤니티가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너무나도 큰 디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바, C++, 파이썬도 좀 고로 그냥 대체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언어의 자유도가 많지 않죠. 뭐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지만 노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SRE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글 내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맡으신 일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구글로 오시면서 지금 노드 개발을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바꾸게 된 거, 이제 SRE 팀에 조인을 해서 거기서 한 1년 반, 2년을 지내다가, 이제, 사실 구글이 저는 굉장히 좋은 베네핏 중 하나가 회사가 전 세계에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를 다루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내 그 채용 게시판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팀들이 하이어링 하나 보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런 팀들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내 개발자들을 서로 채용해 가려는. 그죠. 이제 사실 사내 채용 그거를 이제 외부에도 옮기기도 하는데, 일단 대부분 매니저들은 이제 그냥 사내 게시판에 먼저 올려서, 우리 도큐멘트 이러고, 디자인 도큐멘트 여기 있고, 뭐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있고 하니까, 사실 채용 시장에선 그런 거를 못 하잖아요. 그냥 이 회사에 이런 팀이 대략적으로 있다라고만 하지, 거기에 누가 일하고 있고, 이 매니저는 몇 년 동안 구글에서 일했고, 그 밑에 리포트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다 재밌는 팀들을 찾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를 가고 싶진 않아서 샘플 안에 있는 팀 중에 어떤 팀이 있나 했더니, 뭐 샘플 안에는 크롬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래픽 관리해주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도 있대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팀에 가서 점심 어차피 같은 오피스에 있으니까 점심 한번 먹자 해서 가서 이제 점심 먹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악수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글 말고 이게 대기업들이 좀 개미지옥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월급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근데 구글은 좀 하나 더 있는 게 그 내부 이직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제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2, 3년에 한 번 이렇게 팀 옮기는 사람들도 많고 한 팀에 뭐 10년 계신 분도 하고 계지만 이렇게 저같이 좀 궁금한 거 많고 말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를 그래도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좀 옮기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진짜 힘들겠네요. 우리 팀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 쑥쑥 옮겨가 버리고 사내 이동이니까. 맞아요. 레포 체크도 되게 쉬울 거잖아요. 그렇죠. 레포 체크 그죠. 이 사람 코드 보면 되잖아요. 이제 뭐 GitHub 같은 걸로 PR 보고 이렇게 잘하네 이러고 또 회사 내에서도 1년에 2번 그 퍼포먼스 리뷰 이런 걸 하니까 다 나오거든요. 매니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쪽은. 그래서 채용하기가 훨씬 쉽죠. 그쪽은. 그러면 옮겨갈 때 현재 팀에도 매니저가 있잖아요. 네네. 매니저한테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나요? 이제 팀에 1년 이상 있으면 매니저는 막을 수는 없대요. 트랜스퍼를.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매니저가 앙심을 품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낮게 주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갈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은 퍼포먼스를 낮게 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일 없지만 매니저가 또 소문 나가지고 다른 팀원들 사실 매니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잡는 거는 예를 들어 그래도 이거는 마무리 해줘 한 달 정도만 더 있어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너 가지 마 이거는 사실상 그 사람이 진짜 급하지 않는 한 힘들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약간 이렇게 제가 트랜스퍼를 시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팀에서 안 받거나 뭐 아니면 뭐
어쨌거나 그쪽도 이제 레퍼 체크나 이런 걸 손만 들면 가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면 이제 약간 제가 있던 예전 큰 조직에서는 좀 문화상 그런 만약에 넘어갔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이제 안 볼 거니까. 못 넘어가면 이 팀장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약간 요거의 애매함. 아니면 몰래 진행하고 저쪽에서 받겠다고 했는데 이 팀이 여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중요 인력을 해서 놔줄 수 없는데 하면 이제 다시 위에끼리 이렇게 매니저끼리 만나서 막 할 때의 그 중간에 곤란함 그런 것 때문에 좀 되게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약간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걸 선택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네요. 조직이 좀 어느 정도 크면 구글 정도면 좀 부담 없지 않을까요? 또 구해오면 되니까. 또 구해오고 막 그러니까 한국의 웬만한 기업도 좀 큰 기업들은 하려면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 빠진다고 막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조직장들끼리 이야기해서 못 가는 경우도 저도 보긴 했는데 그럼 결국 퇴사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 결국은 퇴사하게 되죠.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퇴사시키는 것보다는 하는 그런 문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리 잡은 게 아닐까. 맞아요. 미국은 매니저도 좀 의욕 없는 애들을 좀 끌고 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서 만약에 얘가 마음을 굳혔다 하면 그냥 좀 쿨하게 보내주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욕 없다는 건 이제 나가고 싶다고 하면 억지로 붙잡아도 그 얘기 계신 거 같아요. 하긴 그렇네요. 굳이 여기서 안 하겠다는데. 혹시 게시판에서 보셨던 팀 중에 좀 이런 팀도 있구나 재미있어 보여 이런 팀이 있으시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뭐 고언어나 이런 뭐 다트나 플러터 이런 좀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팀이 막 하이어링 한다고 하면 막 괜히 신난다 이래서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괜히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전 좀 약간 지역마다 또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또 막 유럽도 오피스가 많으니까 막 베를린 오피스에서 하이어링 한다 그럼 막 갑자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내가 유럽에 가면 또 어떨까 재밌겠다 막 애기 교육은 어떻게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지역마다 보거나 아니면 좀 내가 관심 있는 기술, 고언어 뭐 개발자 툴링을 만든다 그런 거, 진짜 멋있다, 진짜 저런 걸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지금 팀도 저는 재미있고 되게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서 어쨌든 사내 이직을 회사 내에서 이직을 해도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일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냥 상상의 나래 펼치는 거 좋아해서 자주자주 보긴 하는데 막 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또 엄청 많이 드는 또 팀에 오래 있어야지 또 기여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기여하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자주 옮기기도 힘든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거긴 성과가 워낙 중요하니까. 맞아요. 성과. 근데 뭐 성과는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만으로 따지면 또 너무 각박한.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측정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매년 그런 좀 리뷰나 이런 레이팅 같은 걸 받는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당근 마켓? 레이팅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뭔가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눈에 안 띄는 뭔가 기여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걸 좀 더 따져주는 것 같아요. 미국 회사들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회사들은 그냥 네가 맡은 일 하고 그거보다 더 퍼포먼스 했으면 끝인데 이제 한국은 또 약간 그레이에 있는 거 해주는 분들도 많이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리더 입장에서 그레이에 있는 거 한 것도 다 챙겨주려는 것 같고. 모르겠네요, 미국은. 저도 미국은 안 넓어봤는데 그냥 느낌에는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약간 실력보다 뭐 아부나 친분 이런 걸로 더 하던 게 약간 한국 사회였고 조금씩 아직 계속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도 좀 남아있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땐 미국은 조금 철저히 성과랑 일 중심에 좀 대인 시스템이 잡혀 있으면 아직 한국은 그걸 잡아가는 과정이지 않나? 그 약간 애매한 게 역량이랑 성과도 사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역량과 성과는. 역량은 그냥 그 사람 자질이고 성과는 이제 회사에서 그걸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느냐인데 저도 하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경험 못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 외국계 회사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컨트랙 그게 엄청 자세하더라고요. 너는 이런 일을 할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할 거고. 근데 그 계약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런 문구들이 되게 좋았는데 안에 있는데 3개월, 4개월도 안 됐는데 조직 개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일도 당연히 바뀌고 또 처음 들어가자마자도 거기 적혀 있는 일 외에도 보이는 일이 있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커버를 하는 거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저번에 누구랑 얘기했는데 외국 그런 게 바뀌면 그 계약서 다시 쓰나던데 외국은?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너무 자주 쓸 것 같은 거죠. 그 회사 약간 한국계 미국 회사라서 아, 약간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미국 회사가 이렇게 질문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보다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그런 이게 직급이 연차나 이런 거보다는 레벨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로 들어와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 레벨마다 역량이 이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의가 굉장히 뚜렷하게 내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예를 들어 너는 예를 들어서 레벨 1의 엔지니어는 주어진 일을 태스크를 잘 완료하면 되는데 레벨 2부터는 좀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레벨 3부터는 너의 팀 내뿐만 아니라 너의 팀의 팀 친구들까지도 영향을 줘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영향력 그다음에 너의 코딩의 그런 퀄리티 이런 식으로 너가 만약에 태스크가 주어지면 레벨 1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교정을 받으면서 완수할 수 있다고 2부터는 그냥 문제를 주면 네가 푼다. 디자인까지 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문제도 네가 알아서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량이 나타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누구나 다 승진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레벨 2인데 그냥 나 레벨 2로 살래라고 하면 매니저가 오케이 그럼 너는 그냥 이 익스펙테이션을 내가 너에게 계속 바랄게라고 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2에서 3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3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돼. 근데 너가 지난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 근데 그거는 2보다는 아니 3보다는 2에 가까웠어. 그래서 다음에는 너가 이 3 내가 이 역량을 보여주고 테이블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메꿔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리드를 매니저가 해주는 셈이니까 사실 이게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저희 팀에 60살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냥 시니어 엔지니어가 이제 3위거든요. 1, 2, 3 치면 3위인데 승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즐겁고 나 코딩하는 거 즐겁고 나는 멘토링 해주는 것도 즐거운데 내가 4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피곤한데?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미팅에 일주일이 5개 정도 있는데 그거 다음 거 가려면 2배로 늘려야 되는데 전혀 그럴 관심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커리어를 그냥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기도 하시고 또 서로 나이나 이런 것도 모르니까 쟤는 막 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니어고 나는 아직 시니어 못 따랐네. 이런 거를 느낄 필요가 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나만의 커리어에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저는 아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별로 승진에 크게 관심 없다라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헬랄라 노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좀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금 세린이가 제 아이 이름인데 세린이가 좀 학교 다니고 저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좀 열심히 일해서 나 승진에 노려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자율도 그리고 남의 한국은 그거 있잖아요. 막 나이 맞춰서 이 나이 때 이거 해야 되고 저 나이 그게 너무 압박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느꼈는데 저는 솔직히 미국에 평생 살았는데도 느낀 거면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저 궁금한 게 레벨 들을 때마다 진짜 좋은데, 그럼 아까 그 레벨 3분은 사실 미국은 레벨이랑 연봉이 연동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이 연봉으로 적당히 벌 거야 하는데 사실 한국은 내가 뭘 했든 연봉이 올라가길 기대하잖아요. 그냥 계속. 그분 레벨 3에서 자기 연봉이 오르지 않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좀 트위스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구글에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받은 주식의 가치는 그렇죠. 10배가 뛰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만족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레벨을 오르지 않으면
보상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지한다는 거네요. 그냥. 연봉 그죠, 인상,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만큼의 인상은 있지 않을까요? 좀? 네, 아닌가? 물가 인상률 1년에 한 번 이제 네. 맞춰주긴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 맞춰주는 거기도 하고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 레벨 3이 받을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기는 어렵죠 이제. 근데 그걸로 만족하겠다 이건데 사실상 시니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잘 받으니까 이게 그리고 그분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다 키웠고 집도 있고 음. 이제 진짜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딱히. 그래서 욕심이 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긴, 사실 저도 합리적 의심은 이미 돈 겁나 많이 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미국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의료보험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연봉에 상관없이 회사에 있는 게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아, 저도 예,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충분히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는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퇴직하면 그 연봉 말고 의료보험 누구도 찾지가 않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네요. 약간 사람이 뭐 10년이면 20년 맨날 달릴 순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러면 내가 좀 쉬는 타이밍도 필요하고 달려도 되는데 약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쉬는 타이밍에는 약간 저성과자가 되는 듯한 뭐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지 회사가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좀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달릴 땐 달리고 안 달릴 땐 안 달리면서도 삶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나 사회나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보상이 아마 인플레이션 수준으로만 오른다는 게. 본인도 내가 점점 불안하죠, 약간. 그러니까 아무도 압박 안 해줘도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서 그러네요. SR 이야기도 재밌는 게 많은데. 네네네. 이제 그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책이 엄청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좀 화제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 번역하신 분도 이제 책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전달하고 싶으셔서 많이 좀 발표 기회도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고 저희 회사에도 얼마 전에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고, 네, 이렇게 사람들도 이제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럼 이제 당연한 궁금증은 구글 엔지니어는 정말 그렇게 일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되나? 그리고 SRE도 이제 계셨다고 하니까 구글에서 나왔던 그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그 책을 사실 한국에서는 SRE들의 교과서처럼 약간 이렇게 모시고 보는데 그런 책들도 현실과 얼마나 좀 갭이 있을까, 갭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는데 저도 그냥 일개 직원으로서 느낀 것만 하면 워낙 회사가 크고 개발팀도 너무 많으니까 이 일정한 바를 유지할 수는 없고 이제 좀 개발을 잘하는 팀도 있고 개발보다는 좀 프로덕트를 더 만드는 팀 이런 팀도 있을 텐데 그 구글러는 이렇게 일한다는 그 최상의 팀의 모든 면목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스트를 굉장히 잘 쓰는 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테스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팀에 들어와서 테스팅 퀄리티를 올렸다. 그러면 구글 그 책은 최고 잘하시는 분들만 모셔서 한다니까 당연히 그거를 육각형을 다 이룬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회사 내에서 그 개발자를 위한 그런 문화 같은 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너무 즐거운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내 컨퍼런스도 많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 리서치 컨퍼런스 하면 막 제프 딘이 발표해줘요. 그럼 막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에서 일을 했는데 그럼 버클리가 가깝잖아요. 버클리가 한 기차 타고 30분이면 가는데 이제 버클리의 유명한 데이비 피럴슨이라는 이제 리스크를 만드신 이제 투어링 어워드도 받으신 분이 구글에 일하세요. TPU 만드신 거 했었는데 그분이 막 강연을 해주세요. 퀀텀 컴퓨팅은 무엇인가 이런 개발자 퀄리티를 인터널 텍톡이나 이런 테스팅이나 이런 화장실에 또 가도 변기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테스팅 언더 토일렛이라고 유명한 그런 블로그 같은 시리즈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잘 쓰는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변기 앉아 있을 때 읽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퀄리티를 높이려는 모습과 이런 책을 써서 이게 사실 책이 그 외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내부에서도 이제 새로
구글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음, 퀄리티가 이렇다. 우리의 스탠다드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싶다. 너희들도 이런 거에 동참을 해주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책이 초반 부분은 사실 철학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생각하고, 테스팅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는 좀 교육적인 부분이고, 그런 거를 사내에서도 저도 많이 교육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좀 이제 실제 우리가 이런 툴을 사용한다? 그건 뭐 진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도, 아, 이런 개발 툴들은 확실히 이런 사용하니까 좋구나. 예를 들어, 그 코드 리뷰 툴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이제 오픈소스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SDK가 다 오픈소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깃허브로 코드 리뷰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내 코드 리뷰 툴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그런 거 설명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런 거 당연히 쓰고, 훨씬 퀄리티가 좋은 거는, 아니, 어느 부분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당근 마켓 분들이 이제 만약 미국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겨서 우리 엔지니어 이렇게 한다 했는데 누가 그걸 듣고 미국 개발자가 한국의 개발팀들은 다 대단하군요 이러면 조금 근데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는 하나의 회사인데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 구글러 책을 보고 그렇게 개발하시군요 대단하신데라고 하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저는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예. 저 뭐 총합을 해놓은 거니까 어떤 팀은 요걸 잘하고 어떤 팀은 저걸. 그렇겠네요. 그 책으로 트위터에서 그 좀 한국 개발자들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스페이스도 좀 열어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반응이 어떠했었나요? 확실히 초반에는 많이 들어오시고 했는데 후반에는 별로 안 들어오셨는데 저도 사실 약간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 클로이님하고 제이엠님하고 서로 얘기하느라고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냥 혹시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자리를 열어둔 거긴 한데 제이엠님하고 클로이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얻어간 게 많아가지고 사실 뭐 들은 분은 많이 없지만 저는 뜻깊었습니다라는 좀 전형적인 대답이긴 한데 어. 그게 왠지 사실인 것 같아요. 부분마다 정말 구글 이런가요?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막 이런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서 왜냐면 바로 구글 엔지니어가 계시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좀 같이 소규모 스터디 같은 게 훨씬 더 약간 재밌는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대놓고 스페이스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클로이님이랑 제이엠님은 저한테 이제 준비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얘기 많이 했죠. 구글 엔지니어링 책 저도 재밌게 물론 읽으면서는 실패와 성공을 다 얘기해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좋은 사례만 해주고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약간 처음에 그때 좀 인상적인 부분은 거기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이제 뭐 글자는 이제 필요 없다. 약간 나이스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거의 1, 2, 3장인가 초반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약간 제 인상에는 정말 IT에서 가장 글자들이 모인 회사의 상징이 약간 구글, 뭐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인데 구글이 그 메시지를 굳이 그 앞에 강조하면서 써 넣었다는 게 여기도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10명일 때 100명일 땐 됐을지 몰라도 야, 안 됐나?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네. 좀 흥미로웠어. 저는 좀 요 토픽이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가져가면서 그 토론을 엄청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서로 나이스하고 우리는 인클루시브한 그런 서로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라고 믿고 있는 한파가 있고 또 그리고 스타트업은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려면 좀 약간 괴짜들이 필요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 코드 리뷰하고 그 사진을 올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거기 포인트 아웃 한 게 다 남잔데 여자들이 하나도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불편함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반론으로 뭐, 뭐 지금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걸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왜 상관이 있지? 뭐 이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싸웠는데 구글은 엄청나게 전자거든요. 이제 서로 인클루시브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코드를 해야지. 괴짜가 혼자 천재가 뭐 시스템을 만들다고 한들 그건 구글에서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당연히 구글도 초반도 엔지니어의 분포도를 보면 저희가 그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백인이나 아시안 개발자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초반에는. 물론 여자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소수였을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소수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좀 뜨거운 감자 토픽이긴 한데 구글이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전부 다 존중이 제일 먼저고 너가 만약에 아무리 능력이 좋은데 싸가지가 없으면 평을 좋게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는. 절대 이제 그 사이콜로지컬 세이프,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는 사람은 특히나 이제 시니어급으로 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사의 기여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인들에게 기여가 되게 평가가 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남을 폄훼하지만 일은 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도 평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저는 그냥 구글이 워낙 엔지니어 중심이니까 미국의 막 엔지니어링보다 막 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더발즈, 구글도 약간 그런 느낌이려나? 약간 상상을 했는데 전혀 다르군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주제가 되게 쉽지 않은 주제긴 한데 예를 들어 그냥 저희가 조금 웹 서비스로 스타트업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엣지 기술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하니까 거기서는 사실 인클러시브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더 말이 되는데 구글은 되게 첨단 기술을 좀 다뤄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그 뾰족한 천재들이 있잖아요. 사회성 없는데 그쪽에선 뾰족한 사람들. 약간 저쪽에서는 구글에서는 더 고민이 될 요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제프딘이 싸가지 없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구글이 네. 능력만 보여주면 괜찮아라고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구글도 그러니까 제프딘마저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로파이크도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좀 실제로 재밌는 그거는 포인트인데. 사실 위선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구글 외부적으로 그리고 저 네. 같은 일개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글에서 저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안 말하는 것도 날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를 만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구글에 떼돈을 벌어준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이 그분이 직원들을 성희롱했다. 아니면 굉장히 어뷰시브했다.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제 그분은 근데 일개 직원이 아니라 약간 디렉터 이상급이었는데 그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감싸줬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감싸줬다를 떠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놓아줬는데 놓아줄 때 퇴직금을 막 몇백억 챙겨줬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직원들이나 외부 이런 기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했죠. 아니 구글이 너무 뭐 그렇게 한다면서 이거 뭐야 되게 뛰어난 사람들고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다 용서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서 사실 구글이 저 일개 직원에게 느끼기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짜 뾰족한 천재 제프딘이 만약에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구글이 진짜 제프딘을 놓아줄까? 제프딘은 사실 굉장히 젠틀맨이시고 정말 멋진 분인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그 윗부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애를 왜 우리가 보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그분은 놓아주긴 했어요. 그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분 그 책에서도 나올걸요. 그 안드로이드 네, 역사. 네. 거기에서도 그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좀- 언급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 등장인물 중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사람에 사람이 대한 누군지는 네, 그런 기사로 막 퍼졌었으니까 사실 그 책에서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회사에서 뭐 그런 분을 감싸고 뭐 이런 거가 설사 있더라도 직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참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계속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디렉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굉장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작년인가 그 구글이었던 것 같은데 AI 기술을 약간 정부인가 군용에 넘긴다고 직원들이 파업해가지고 그거 엄청난 싸움 엄청 돈 벌어주는 건데 막았을걸요 아마.
아마 철회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 제공한다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중국인가? 검색 결과를 군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있었습니다. 하나, 작년에 뉴스 났던 거는 중국의 검색 엔진을 서비스화 하는데 중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가겠다.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반발한 게 있었고, 또 그전에도 이제 미국 정부에 이제 머신러닝 이런 기술을 팔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살상용 무기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거에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알사이드님이 말하시다시피 결국 구글이 직원들 말을 들어줬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직원들의 보이스를 그렇게 내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SRE에서 일할 때 SRE에 3대장이 있어요. SRE에 지금은 그 3대장이 커졌는데 진짜 3대장인 게 그 세 분은 그 프로덕션의 어떤 시스템이든 SSH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권한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분 중 한 명이 약간 굉장히 앞에 나서서 만약에 구글이 이걸 하면 난 퇴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노골적으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것이 미국? 이것이 한국에서는 뭔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요즘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약간 이렇게 직원들 말을 듣는 기업들이 나약하다 막 이런 다 잘라라.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하는데 계속 막 돈을 잘 벌고, 뭐 구글도 잘 벌지만, 저렇게 해도 저렇게 회사가 커지나.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 너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자들이 딴짓하고 놀아도 회사가 돌아가는구나 싶기도 저도 솔직히 그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부분 고민일 것 같아요. 구글이랑 애플 자율주행차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테슬라는 벌써 저기가 있고 잠을 안 재운다고 하던데 거기는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구글의 주식 1% 지분을 갖고 계신 이제 투자자 그룹이 있는데 이제 아마존과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따라서 너네도 직원 한 20% 자르지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구글 1%만 그러니까 1%면 와. 아까 여기 적어주신 것 중에 네, 이야기해 주시. 아니요. 구글도 네네. 내부도 그런 불안감이 있다 이런. SR이 여기 적어주신 아까 미리 이야기하다 궁금한 게 시스 어드민 트랙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트랙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트랙이 따로 나눠지나요? 엔지니어가? 이제 이게 그 사람을 뽑을 때 나눠지는 게 SRE라는 그 단체의 그 수장분들이 SRE를 이제 시스템 애드민이나 데브옵스에 그냥 넘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하니까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SRE 면접을 보는 과정이 있고 그 시스템 애드민으로 보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지문이 달라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트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받는 문제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SRE 팀이 좀 더 약간 세분화된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리눅스를 잘 알아야 된다, 커널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몰라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 우리가 와서 가르쳐 줄게 이런 느낌으로 뽑고 반대로 시스 애드민으로서 내가 20년 동안 시스 애드민 했고 리눅스 배시 엄청 잘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물론 SRE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분들을 뽑는 전형이 따로 있어서 사실 직함이 조금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저는 SRE 대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랬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다른 건 아니었어요. 이제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파이어베이스 팀으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옮길 때 이제 따로 테크니컬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시스템 애드민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테크니컬 인터뷰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하는 건 다르지 않았고 그냥 SRE의 그 코어 이게 SRE가 좀 이름을 새로 번듯하게 지은 이유가 우리도 그냥 시스템 애드민 하지 말고 우리 소프트웨어로 우리 문제를 풀자.
그러면서 막, 애완견이 아니라 뭐, 가축. 캐틀이다, 뭐, 이런 막 많이 음. 했잖아요. 그런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미국 구글도 보면 그 책 보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다 통칭하고 백엔드 엔지니어도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네이티브 개발자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 네이티브고 프론트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그 정도를 봤는데 시스 어둠에는 약간 다르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신기했었어요. 맞아요. 또 다른 전역이 예를 들어 IT 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SRE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스 애드민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퍼널도 있고. 그럼 아까 하는 일은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약간 전문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물론 소프트웨어 뭐 알림 시스템 같은 걸 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상상에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뭐 그 회사의 뭐 언어로 이렇게 막 만들고 저분들은 뭔가 리눅스를 튜닝한다거나 이런 일로에 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은 그냥 다 같이 이분들도 와서 소프트웨어 배워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분들도 리눅스 배워서 같이 튜닝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들어오고 나면? 팀마다 좀 해야 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티피케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 팀 매니저는 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을 뽑긴 하지만 만약에 시스 어드민 분이 오셔서 나는 근데 코드 좀 잘 짤 줄 알아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도 와 이런 식의 느낌이고 그러니까 서로 막 그 직함이 사내 페이지에 가면 써 있긴 하지만 서로 막 너 시스 애드민이야 아니면 너 소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SR이다라고 하고 나는 SR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SR이라는 그 단체가 구글에서 단지 이제 페이저를 들고 좀 웃긴 게 저는 SR일 때 페이저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SRE가 안정성에 대한 모든 컴포넌트를 SRE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글은 실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담당하는 SRE 부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온콜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파이어베이스에 와서 온콜이 있어요. 그래서 SRE일 때는 온콜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온콜을 하는 웃긴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SRE가 구글에서는 안정성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명하신 SRE 한 분이 너가 SRE로서 너가 세 가지의 퍼소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약간 그 제임스 본드처럼 너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가서 현장을 수습하는 그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SRE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제임스 본드가 만드는 총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툴링, 릴라이빌리티 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개발자가 있고 그 마지막엔 좀 약간 컨설팅처럼 만약에 개발팀이 너에게 와서 우리가 SLO랑 SRI 같은 거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로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해 이런 식으로 가이드 해주는 역할도 있다. 그래서 너가 어떤 식으로 너가 커리어를 키우고 싶은지 SRE로 그건 너의 선택인데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너도 어떤 역량을 키울 건지 고민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받은 적이 있어서 SR이라는 그 회사 내에서 SR이라는 게 되게 크구나 구글에서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방금 그런 조언들은 원오원 같은 세션을 열어서 해주시는 건가요?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사내에서 그냥 SR이 약간 작은 컨퍼런스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뭐 3대장 회사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끔 뭐 그냥 좋은 얘기 하시고 이런 그렇게 접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근데 좀 재택근무하니까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구경 가면 좋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있다 보니까 덜 가게 되는데 옛날엔 정말 열심히 그런 거 다니고 재밌게 놀았죠. 미국에서도 SRE를 SR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거 한국에서 이런 거 너무 궁금한 거. 약간 SRE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SRE 그냥 R이 좀 더 굴러가는 거. 그렇죠. 그 단축 그걸로 부르는군요. 네. 그게 약간 의외 포인트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미국 가면 안 읽는 게 의외로 좀 있어서 약간 컨퍼런스 갔을 때 SRE 했는데
응? 그러면 이게 알바림 이상한 건지 아니면 SR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는 건지 이런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 SRE로는 없는데 다른 용어에서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다르게 있는 일반 것들이 좀 단축.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근데 있죠. 이렇게 원래 영어를 잘 못하니까 딱 못 알아들으면 순간 이게 콩글리시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스쳐가면서 자신감이 없어지죠. 원래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되는데. 아니, 텍스트로 다 SR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 말로 할 때 애들은 쓰리라고 부르나 보. 그렇죠. 맞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구글 SRE 신기하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 허니컴 이야기한 건 제가 어떻게 여쭤봐야 되지? 아, 네. 책이랑 그 좋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책 얘기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거. 아까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 책보다 아니면 SRE 책보다? SRE 책보다. 네. 아, 맞아요. 그 SRE 책 원래 뭐예요? SRE 책이 그냥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아 맞아요. 네. 번역된 게 있죠. 그냥 SRE의 그 뜻이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인데 그게 책 이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되게 좋은데 요즘에 제가 이번에 특히나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관측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어떻게 관측성을 파이어베이스 펑션에서 너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하다가 좀 자료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 책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이번 여름에 관측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게 그냥 관측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안정성 있게 개발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무엇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한 게 저는 거기에 있는 코어 아이디어,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를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게 거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완성된 피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쓴 코드를 프로덕션에 빨리 내보내서 유저들이 버그를 잡아서 내가 이제 피드백을 받게 해주는 그 사이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개발자랑 옵스랑 완전히 나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발자 코드를 써서 배포하는 사람과 개발자 코드를 써서 피처를 빨리 내보내고 싶은 사람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은 옵스 사람하고 당연히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책을 쓴 저자가. 그러면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사실 이제 오래된 단어지만 이거는 정말 맞는 방향이다. 왜냐면 개발자가 옵스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옵스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인건비를 줄이겠다 아니면 옵스를 이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이클을 위해서 이 빠른 피드백 룹을 위해서 개발자가 옵스도 해야지 당연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측성이 왜 들어오냐면 이제 개발자가 내가 코드를 로컬에서 돌렸을 때랑 실제 AWS 큰 서비스에 돌렸을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로컬에서 포스트그레스 설치해서 돌렸는데 실제 포스트그레스는 몇천 기가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과 연결돼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반응이 그냥 목된 데이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내가 쓴 코드가 실제 버그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잘 돌아가는지 퍼포먼스가 성능이 괜찮은지 이거는 내 로컬 디벨롭먼트 환경에서도 안 되고 스테이징에서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프로덕션에 보내야 되는데 이걸 그럼 안정성 있게 어떻게 보내고 내가 프로덕션에 넣었을 때 어떻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관측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써라 해서 사실 진짜 서비스 파는 책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진짜 미래 같은 거예요. 사실 구글에서는 그걸 함부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덕션에 계속 코드를 내보내는 거는 구글은 완전히 반대 길을 갔거든요. 구글은 내가 쓴 코드를 프로덕션에 이제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제 돌리잖아요. 그게 일주일이거든요. 대부분. 왜냐면 처음에는 미국에만 보냈다가 그 다음에 한 10%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인터그레이션 테이스트 돌리고 막 난리 방구스를 쳐서 모든 유저가 볼 때까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막 일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물론 구글은 다른 스케일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생각이라 생각해서 이제 SRE 책보다 사실 이 책이 대부분 사람에겐 더 유용한 책이 아닐까 싶어서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아까 관측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해주셨는데 번역본이 있는 건 아니고 observability 엔지니어링이라고 네. 지금 맞습니다. 영어 책만 있는 거죠? 네. 네,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SRE 책으로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책 읽으면서 야, 이런 접근을 구글이 아닌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어지간한 회사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프로덕트를 내보낼 건데 SRI랑 SLO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참 깝깝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제 규모가 작지만 현실적인 접근들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SRE 책도 말씀하셨듯이 좀 뜬구름 잡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번째 책이 좀 더 좀 실제로 너희 회사가 SLI, SLO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잡는 거다라고 하는 워크북이 있다고 하는데 이 관측성 Observability Engineering 책에서도 SLI와 SLO는 중요하고 관측성으로서 그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아내는데 도와주는 툴이니까 사실 거기서도 SLI, SLO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허니콤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쓴 책인데 그 회사도 SLI, SLO 툴을 팔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제 그거를 셋업하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막 엄청 팔로우하고 약간 팬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뭘 하는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귀 기울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트위터에서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셔서 장바구니엔 담아놨는데 아직 읽지 못했는데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꽤 얇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약간- 후후 넘기셔도 되고. 번역사 안 나오나 이렇게 얘가 한국에 살면 좀 그런 게 좀 있죠. 이거 맞아요. 지금 힘들게 읽어볼까? 조금 기다리면 역사가 나오려나? 약간 그런 책도 있거든요. 원서를 샀는데 아직 못 읽었는데 번역서가 또 나왔어요. 책을 이제 또 사서 약간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한데 책을 그쵸. 책을 샀는데 다 읽고 사지 나와서 말걸. 하지만 책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사실 관측성이라는 그런 툴링이 구글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약간 철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이게 사실 여기 툴도 많고 그래서 단순히 기술이나 툴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라거나 뭔가 이런 게 맞아요. 개발 문화 얘기잖아요. 결국에 개발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일단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잘 해주는데 보통 말빨이 아니에요. 무조건 넘어가요. 저도 왠지 내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꼭 그렇죠.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벌써 1시간 반이 됐는데 이렇게 궁금한 점들 질문 올려달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아무도 역시나 평소에는 언제나 오히려 그렇듯이. 글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너무 보는 분들이 좀 있는데도 오히려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집중해가지고 월요일 날 처음 해서 그런가? 아니 너무 듣느라 질문을 참 못 올리신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많을 텐데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외부에 다녀보면 44비치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듣기만 하시고 이렇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궁금하니까 혹시 용기를 내시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니엘님 아까 트위터 이야기하길래 트위터 이 링크 주신 거 눌렀거든요. 얼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막 팔로우 하기가 있어 팔로우를 안 했나 보다. 여기 눌렀는데 팔로잉이라고 나오길래 이게 팔로잉 취소가 된 건가? 뭐 다시 누르다가 이렇게 아싸님 글 리트윗이 아싸님 갔는데 아싸님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아싸님도 내가 팔로우를 안 했나? 팔로잉 상태죠. 누르면 취소될걸요? 그러니까 아싸님도 팔로우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트위터를 많이 안 쓰셨군요. 많이 썼었는데 예전에도 트위터로 이야기했던 근데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트위터를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이 사람을 내 팔로우 안 했다고? 하면서 팔로우가 풀려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약간 의심했습니다. 근데 확신은 없죠.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안 했나? 막 이런. 트위터 이야기가. 다니엘님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하고 싶기는 해서. 전 너무 좋죠. 이렇게 저는 미국에 오래 살긴 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한국인이라서 한국 분들하고 개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흔치 않아서 저는 이렇게 떠드는 게 너무 재밌죠.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해보시진 않으신 거죠? 네, 저는 사실 국적도 미국이고요. 아, 네. 초등학교 때 이민을 온 케이스라서 거의 연고지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아이를 낳을 때도 이제 2년 전이었는데, 와이프는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이제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해서 한국에 갔는데, 와이프는 친구 만나도 저는 그냥 집에 있죠. 저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살짝 비치에 나오세요, 그때. 다음에 너무 가고 싶네요. 연락 주세요. 사실 트위터를 하게 되는 것도 좀 사람 만나고 싶어서 한 게 좀이죠. 개발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랑 하지 했는데 트위터에 한국 개발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하는데 제발 안 망했으면 좋겠죠, 저는. 트위터가 망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런 게 약간 또 자기 사는 문화의 차이인지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샌프란 가면 너무 신나거든요. 매일 미덥이 있어요. 주말만 빼고 매일 미덥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미덥 가고 막 회사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페북에 계신 한국 분을 만나는데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밤 10시까지 일만 한대요. 그분은 나이도 어렸거든요. 그냥 일하고 회사에서 세 끼 다 먹고 집 가서 자고 다음날 출근 그게 하고 너무 심심하다고 해서 저는 약간 아니 저녁마다 미덥이 있는데 왜 심심한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또 아웃사이더님이 엄청나게 인사이더 맞아요. 그렇게 미덕 가서 막 재밌게 하고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엄청 뻘쭘하잖아요. 좀 뻘쭘하긴 하죠. 공짜로 피자 주니까 피자 먹고. 전 영어를 못해서 사실 어울리진 못하고요. 근데 여기서 가면 저녁 미덥인데 실제로 만든 사람 나와서 발표하고 코어 개발자 나와서 발표하고 하니까 한국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른 거죠. 약간 한국에 고미도 갈 때랑 거기 갈 때랑 실제로 막 페이스북 사람 나오고 옐프 사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신났던 것 같아요. 여기는 구글 안에서 이미 봤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별로 그게 다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맞아요. 미국이 심심한 동네긴 하고 샌프란도 웃긴 게 막 8시 지나면 열어 있는 커피숍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미국 자체가 좀 집에서 가정이랑 있어라 이런 사회적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형이랑 집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퇴근하고 저녁까지 일하는 것 같은데. 정말요? 예전에 넷플릭스 분한 우버 다니는 분인가 그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4시인가 5시 되면 다 퇴근한다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한 8시에 다 들어온다고. 그렇죠. 스타트업은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오늘 데니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얘기 잘하셔서 종종 SRE 얘기 듣고 네. 미국 인프라 얘기도 듣고 이러면 이래도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트위터 보다가 데니엘님 어디 갔다 그러면 이렇게 섭외해서. 미국의 큰 뉴스가 이번 특파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또 든든한 후원자이시기도 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적은 양이지만 너무 재밌게 들어서.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쯤에서 마치면 네. 싶은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 재미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저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게스트가 말 많이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